한 달 반 동안 미뤄왔던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안이 확정됐습니다. 내일부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메가줄당 1.04원이 오릅니다. 오늘 오전 강원도 동해시 인근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지진입니다. 거액의 가상화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활동 중에 코인 거래를 한 것에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민주당의 뒷북 대응도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여야 모두 전수조사를 해보자고 맞섰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간호협회가 총궐기를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환영했습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농가 5곳에 이어 인근 증평군 농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며 구제역 발생 농가가 6곳으로 늘었습니다. 최초 발생 농가 주변 3km인 방역대를 벗어나 광범위한 확산이 우려됩니다. 오늘 아침엔 선선함이 감돌았지만 낮 동안에는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7도, 대구 29도로 예상됩니다. 뉴스앤 이슈 잠시 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액의 가상화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 회의 중에 거래한 것은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향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의 뒷북 대응을 지적하면서 공세의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김남국 의원이 추가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김남국 의원은 오늘 아침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김 의원은 입법 로비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라며 재차 부인했는데요. 다만 YTN 등이 보도한 상임위 활동 중 거래 의혹에 대해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 이걸 떠나서 너무나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국민 여러분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당원분들에게도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몇천 원 정도 소액 거래였고 구체적 시간 등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YTN이 보도한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도중 코인 거래 규모 역시 언급하지 않아서 의문을 남겼습니다. 어제 탈당한 것도 당의 진상조사를 피하기 위한 건 절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당내 여론은 곱지 않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진 민주당 쇄신 의원총회에서도 무책임한 탈당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책임한 탈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을 사랑한다면서 모든 부담은 당에다 남겨놨고 본인이 당을 사랑한다고 하시고 곧 돌아오겠다고 하시는데 당이 무슨 저 회전문도 아니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데도 아니니까요. 민주당은 김 의원 탈당과 관계없이 진상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지도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성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SNS에 쇄신 대상자가 쇄신의 주체로 나서면 먹히겠느냐면서 이재명 대표와 그 맹종파에 대한 조치가 먼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어제 김 의원 코인 의혹과 관련해 사과한 이재명 대표는 자신도 코인에 투자한 게 아니냐는 여당 공세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대로 여야 의원들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김기현 대표나 그 측근들이 코인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국민의힘은 연일 김 의원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당 차원의 기구까지 꾸린다고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제히 김 의원이 꼼수 탈당했다면서 의원직을 내려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이 김 의원을 지켜보기만 하고 제대로 된 대응을 안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는데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본인이 권력형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과 재판 법정을 오가는 신세인지라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를 회피하거나 주저하는 것은 아닌 것인가요? 위장 탈당 쇼로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관련 의혹을 들여다볼 당내 태스크포스도 만듭니다. 김성원 의원이 위원장, 윤창현 의원이 간사를 맡게 되는데 TF 구성 계획은 오늘 오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10여 명 규모로 가상자산의 전문성이 있는 외부 인사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는데 내일로 예정된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만남에서 김 의원 징계 절차 논의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전 강원도 동해시 부근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정부는 지진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진 현황 그리고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정혜영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발생한 게 올해 최대 규모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6시 27분쯤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강원도와 경북에서는 진도 3, 충북과 경기에서는 진도 1에서 2 정도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이 정도면 정지된 차가 흔들리거나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진동을 느낄 정도의 흔들림입니다. 최근 동해에서는 잇따라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규모 2 이상의 지진이 올해만 16차례 발생했고 작은 규모의 미소 지진까지 합한다면 55차례나 됩니다. 특히 그림을 보시면 최근 동해 지진은 지난 4월 이후 오늘까지 규모 3 이상의 지진이 비슷한 곳에서 지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발생한 규모 4.5 지진을 포함해서 4월 이후 지진들이 모두 500m 단층대에 모이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례적으로 비슷한 곳에서 다발적인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동해에 알려지지 않은 한 단층대에 응력이 쌓여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는 어제 오전 8시쯤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서 오늘 규모 4.5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진 위기 경보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습니다. 네, 과거에도 비슷한 게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거 동해에서는 1996년에 규모 4.2의 지진 이후에 2019년에도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진앙과 비슷한 곳으로 거리가 2019년 지진과는 약 2km, 또 1996년 지진과는 8k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을 포함한 세 지진이 같은 단층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지진이 역단층으로 분석이 됐는데 이 단층이 수직으로 이동하는 역단층의 경우는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지역 주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전문가들도 더 큰 지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이 비슷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지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해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응력이 동해안 깊은 곳까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동해안 곳곳에서는 지금까지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수차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이 이례적으로 확장성을 갖지 않고 좁은 지역에서 군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또 이미 해안에서 내륙으로 진동이 전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내륙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반복되는 지진에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해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강원도 육지에서는 아파트 창틀이 떨릴 정도로 진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V 보고 있었는데 쿵 하더니만은 그냥 집이 흔들 이러면서 샤시가 이게 아파트가 좀 낡은 거라고 샤시가 좀 헐겁거든. 특히 우리 집은 그래. 그래가지고 샤시가 부르르 이러더라고. 그래서 또 뭐 지진 않는갑다. 요새 계속 지금 한 2달 동안에 여기 지진이 자주 일어났거든. 불안하죠. 내진 설계가 안 된 아파트잖아. 옛날 아파트고. 그러니까는
집사람하고도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다니까. 여기는 진도가 한 5 이상 6 정도 이렇게 되는 거 오면은 설계 안 된 아파트라 가지고 이거 다 무너진다. 그런 농담도 하고 그랬다니까. 심적으로 많이 불안하죠. 정부가 한 달 반 동안 미뤄왔던 2분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을 지금보다 5.3% 인상합니다. 내일부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8원, 가스요금은 메가줄당 1.04원이 오르게 됩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와 가스요금을 조정해왔지만 과거부터 누적돼 온 인상 요인이 해소되지 못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려워서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정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전기요금 인상폭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 4인 가구 기준 평균 전기요금은 5만 7천 원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월 3천 원 정도가 더 오를 거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평균 6만 원 정도 될 거라는 거죠. 가스요금도 함께 인상됩니다. 메가줄당 1.04원이 올라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4,400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서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지난 겨울엔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폭탄에 힘들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수요가 계속 줄어드는 상태에서 공공요금이 올라간다 그러면 저희한테는 운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부담은 상당히 많이 크죠. 아무래도 좀 불안한 것도 많이 크고. 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공요금이 오르면 경제 전반에 걸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올라가면 시차를 두고 당연히 외식비라든지 서비스 요금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최근에 이제 안정세로 접어든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다시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게다가 올여름 무더위 에어컨의 계절이 돌아오죠. 불과 몇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인상된 전기요금에 후폭풍으로 우려되는 물가 상승까지 시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구제역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5건이 확인됐던 충북 청주에 이어 인근에 있는 증평군에서도 구제역이 확인됐습니다. 이 농가는 처음으로 발생했던 농가와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훈 기자. 네, 충북 증평군 구제역 발생 농가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구제역이 확인됐던 게 청주고 증평군은 그 옆에 붙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충북 증평군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농장 입구 출입이 전면 통제됐고 방역 관계자들이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방역 차량도 농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철저히 소독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지난 11일 이후 청주가 아닌 지역에서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 이곳에서 기르던 소 400여 마리 가운데 일부가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의심돼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초 발생 농장에서 12.7km 떨어진 곳으로 방역대인 반경 3km를 벗어난 지역입니다. 방역당국은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418마리를 긴급행동 지침 등에 따라 매몰 처분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농가를 새로운 방역대로 지정해 이동을 통제하고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 방역대에는 한우와 돼지 농장 등 179곳이 몰려 있습니다. 농장을 오가는 사람이나 차량에 의해 전파된 경우라면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오늘 오후 8시까지 구제역 발생 지역인 청주 증평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인 대전 세종 등에도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 등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내일까지 방역대 안에 있는 축산 농가에 대해 임상 예찰을 마칠 예정입니다. 청주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충청북도는 방역대 안에 있는 축산 농가 220곳에 대해 임상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들 농장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증평군에서 YTN 이성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국 대담하기 전에 제가 아까 앵커멘트 하면서 잠깐 실수를 했네요. 이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했던 곳과 3km 넘게 떨어져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부분 정정하고 전국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부터 해볼 텐데 어제 쇄신 의총이 6시간 했나요? 네. 밤 10시쯤 끝났죠. 그래서 결의안이 나왔고요. 뭐 5가지 정도 결의안을 낸 것 같은데 그 내용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한번 함께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별 의원 탈당으로 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그리고 윤리 규범을 엄격히 적용하겠다. 또 윤리 기구를 강화한다. 국회의원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근본적으로 당을 혁신한다. 이 정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만족을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국민들께서 보실 때 지금 뭐 상처도 받으시고 분노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어제 한 6시간 넘게 마라톤 쇄신 의총을 가졌고요. 거기에서 5가지인데 일단 많은 국민들이 김남국 의원의 탈당 이후에 어떻게 되는 얘기를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개별 의원들의 탈당으로 이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김남국 의원이 지금 조사를 당의 진상조사팀하고 윤리감찰단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당 윤리규범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일부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좀 온정주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기 위해서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리기구 강화는 뭐 이번 사안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고 한 3대 원칙을 세워서 상시 감찰을 하고 그다음에 즉시 조사하고 또 결정도 신속하게 하겠다. 이걸 국민들께 어제 대국민 약속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의원의 이제 재산 관련된 투명성 강화는 이미 이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간에도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현재 공직자윤리법에는 이런 가상자산들에 대해서 신고 의무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뭐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하시고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 민주당이 주도해서 일단 5월 중에 바로 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시행도 뭐 유예 기간을 두는 게 아니고 법 통과와 함께 즉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끝으로는 이제 당의 이런 전반적인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혁신 기구를 발족해서 당이 일신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을 어제 결의문으로 국민들께 약속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쇄신안 보셨는데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빠졌죠. 김남국 의원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 이 내용도 어저께 쇄신 의총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당장 오늘 아침부터 의총에서 얘기했던 많은 논의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최종적인 결의안에 빠졌다라고 성토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아침부터 들었는데요. 이른바 김남국 의원이 지금까지 나타나 있는 정황들만으로도 국회의원직을 더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목소리는 이미 여러 곳에서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여당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 있는 청년 정치인들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외침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자정작용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하게 국회 윤리특위를 소집해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논의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쏙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회피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미 김남국 의원이 당을 떠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김남국 의원에 대한 강력한 윤리적 철퇴를 가하는 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렇게 슬그머니 탈당하도록 둘 것이 아니라 5월 5일 최초 보도가 있었을 때부터 한 10일 정도 가까운 시간 동안 민주당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 피해가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게 당원 당규 해석은 다 제대로 됐습니까? 이 윤리 감찰이 시작된 상황에서 지금 탈당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감찰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게 가능하다는 뭐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조항을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면 조사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이제 김남국 의원께서 이제 탈당을 했기 때문에 조사를 회피하냐고 그런 의심하는 시각이 있는데 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지난 수요일에 날 먼저 그 조사단을 구성해서 당에서 철저하게 투명하게 조사를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조사팀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광범위한 자료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일부 이제 시간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자료들이 있었는데 전 당에서 이미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상당히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탈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이 조사를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자진 탈당 부분이 김 의원의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뭐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당장 내년 총선이 4월인데 민주당 뭐 국민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 탈당을 본인이 하면 일단 1년간은 예. 복당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내년 총선에 네. 김남국 의원이 출마를 하더라도 네. 민주당 당적으로 나갈 수는 없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결단을 했다고 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 어제 결의문 중에 그 뭐 박용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네. 첫 번째 나와 있는 개별 의원 탈당으로 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여기에 김남국 의원을 딱 적시하지 않은 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 누가 봐도 예. 우리 앵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언론도 다 이번 어제 의총이 열린 게 네. 원래 이제 돈봉투 의혹 사건에 대한 새신 방안이었습니다만 자보는 상황에서 이제 돈봉투 의혹 이번에 김남국 네. 의원의 코인 관련된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5월 5일 날 최초 보도가 됐고 그 과정들에서 보면은 이제 그때 연휴가 끼어 있었습니다. 네. 돌이켜 보면 그리고 이제 김남국 의원이 계속 이제 월요일부터 지난 월요일부터 입장을 냈었고 당에서도 이제 그 수요일 날 바로 이어가지고 진상조사팀을 구성을 하고 네. 코인도 매각을 해라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지침을 내렸습니다. 당 대표와 지도부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상임위 기간 동안에 뭐 했다는 의혹이 나오자마자 바로 긴급 지시로 예. 윤리감찰단으로부터 조사를 받아라. 예. 상당히 상황을 심각하게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의총이 열렸고 이게 가장 중요한 일본으로 저희들이 입장을 냈다는 거는 이거는 뭐 이름이 없다고 해서 네. 김남국 의원을 지칭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는 예.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네. 윤리특위에 이미 제소가 되긴 했지만 지금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 의원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윤리특위를 좀 빨리 연다 이런 식의 결의안은 왜 나오지 않았을까요? 당내 의견도 있었다고 하는데. 의원들 간에 입장이 났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다른 의견을 낸 의원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윤리특위위원장은 저도 국회 근무할 때 이제 그 원칙이 뭐였냐면 지난 국회장 때 예. 결정을 한 게 여야 누굴 맡는 게 아니고요. 예. 국회에서 최다선 의원 그리고 최다선 의원이 같이 의원이 우선이 똑같다. 네. 그러면 가장 최고령 의원이 당연직으로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민주당이 맡았다 그런 건 아니고 예. 지금 여러 의원들이 뭐 태용 의원도 그렇고 여러 의원들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김남국 의원을 제소를 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이제 탈당을 선언하면서 SNS에 올린 글을 봤는데 그 국민에 대한 뭐 이렇게 죄송함을 표현하기보다는 당원들에 대해 좀 미안하다 이런 감정을 많이 실었더라고요. 예전에 태용호 의원이 기자회견 할 때도 비슷한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좀 강도 높게 비판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비슷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잠시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른바 민주당을 완전히 떠날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점들을 분명하게 했다. 그러니까 본인의 탈당에 대한 진정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 탈당이라는 것은 이른바 내가 당을 나갈 정도로 정말 심각한 잘못을 했다는 건데 네.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면서 탈당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네. 하지만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반성이 없습니다. 네. 국민들께서 가장 굉장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건 네. 상임위 의정활동 기간 중에 코인 투기를 했던 의혹들이 불거지자 이 일들에 대한 분노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진 거거든요. 예. 그럼 정작 어느 시점에 어떤 코인에 투자했는지 등에 대해서 국민이 궁금해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언론의 응답을 해야 되는데 정작 많은 언론에 응답하지 않고 결국 김남국 의원이 선택한 건 본인의 지지층에 호소할 수 있는 김어준 씨 방송 유튜브에 나가갖고 네. 본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 아닙니까? 네. 한 가지 그 김남국 의원의 발언 중에 가장 좀 거북하게 느껴졌던 것은 네. 정치 공세에 맞서겠다. SNS에 올렸던 글 중에. 예, SNS에 올린 글 중에요. 누가 김남국 의원을 대상으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언론이 의혹 보도를 하고 있는 게 정치 공세인가요? 민주당에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게 사실이라면 의원직 내려놓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정치 공세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일들을 이런 식으로 지지층에 호소하듯이 편가르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인지 정말 청년 정치를 했던 하나의 정치인으로서의 무게감을 생각한다면 지금 있는 대응은 네.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김남국 의원이 그 김어준 씨가 하는 방송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오늘도 해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고 오늘 또 그 방송에 나왔는데 그 어떤 얘기 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 이걸 떠나서 너무나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국민 여러분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당원분들에게도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하고 정치적인 어떤 도의적 책임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자제해 왔지만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싸울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대부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고 상임위 중에 한 거는 어쨌든 기록으로 남으니까 죄송한데 사실 화장실이나 뭐 이런 데 가서 휴게실 같은 데서 했던 거다라는 해명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저도 기자 생활 오래 했는데 일단 김남국 의원께서 아마 그 연휴가 끼고 그런 첫 보도가 이루어진 다음에 아마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첫 반응을 내고 입장을 낼 때 일단은 국민들께서 뭐 화를 낸다고 할까요? 국민들께서 못마땅해 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건 어떤 법적인 문제보다는 도덕적인 문제, 또 그냥 국회의원으로서 이게 맞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한 3, 4일 뒤에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하시고 오늘도 김 의원이 이제 상임위 기관에 한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진솔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저런 부분들이 저는 좀 더 일찍 나왔으면 좋지 않았겠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사과를 하고 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김남국 의원이 분명히 밝혀낼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첫 입장이 국민들께 대국민 사과를 한 다음에 뒤에 가서 하지만 법적인 부분으로 분명히 다툴 여지는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다퉈나가겠다. 이렇게 했으면은 좀 더 호응을 받거나 아니면 좀 더 동력이 생겼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고 이제 좀 살펴보면은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억울하다기보다도 이제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 왜냐하면 이게 지난해 이제 그 FIU가 검찰에 통보를 이상거래로 통보를 하고 검찰이 이른바 압수수색 영장을 들어오잖아요. 계좌에 대해서. 근데 통계치를 저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거는 뭐 한 95%가 다 발부가 된다고 합니다. 그 압수수색 영장. 계좌에 대한 특히. 그런데 이게 두 차례나 기각이 됐어요. 그러고 한 1년 한 2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남짓 있다가 이제 갑자기 특정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터집니다. 그것도 대응이 쉽지 않은 시점에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여권 내에서는 뭐 최고위원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문제랄지 잇따른 외교 문제랄지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은 부분에 터진 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 의원은 석연치 않다. 이런 문제 제기는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볼 때 처음에 국민들께 내놓는 첫 일성은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의정 활동 중에 한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하지만 분명히 이런 검찰이 이렇게 기각까지 됐었는데 이 시기에 마치 모든 정보가 한 손에 들어간 것처럼 일제히 풀려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또 의혹이랄지 좀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까지 제기를 했다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의원직을 내놔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그랬고요. 말씀하신 대로 명확한 부분도 있고 아직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도 사퇴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사퇴를 해야 될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백한 것은 국회의원직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성실한 의정활동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상임위 의정활동 기간 동안 코인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넘어선 투기성 성격으로 진행했던 일들이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에 관한 이해 충돌에 관련된 문제는 본인이 법안을 발의하거나 그로 인해서 본인이 가상자산을 가지고 혜택을 받던 일들 또 본인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핵심적인 인사로 있으면서 당시에 냈던 정책들과 그 뒤로 코인 투기에 나섰던 일들에 대한 혜택을 받았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복합적으로 비추어 보건대 이미 국민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성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부인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만약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 공색 의혹 제기라면 아마 김남국 의원이 바로 이곳 YTN에 나오거나 모든 방송 속에서 언론과 함께 대응하면서 맞설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에게 유리한 지점들만 특정 언론에 나가서 특정 언론이 아닌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이른바 지지층을 대상으로 호소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이제 국민의 힘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정의당에서도 이 김남국 의원이 자진 탈당한 내용을 두고 민주당의 도덕적 파산이라는 얘기까지 꺼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까지 오게 됐다면 김남국 의원이 더 이상 의정활동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 윤희숙 국민의힘의 전 의원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 논란 의혹이 있었을 때 국회의원직을 벗어던지고 나서 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소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전례도 있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의 상황만큼의 결기를 보여주는 게 김남국 의원이 못한다면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서 보여줘야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소환이 되니까요. 윤희숙 전 의원 사례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요. 뭐 거의 한 선에 놓고 같이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희숙 의원 입장에서는 그 부친이었죠. 부동산 투기 의혹 나오고 본인 입장에서 더 이상 국회의원직 수행하기 힘들다 했으니까 뭐 국회의원직을 내놓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갖고 논란도 많이 있었죠. 최근에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계속 정치권의 얘기를 여러 가지 뭐 거론을 하고 하다가 홍준표 대구시장으로부터 면박도 당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 사안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 김남국 의원 건은 좀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도 차분하게 좀 이제 탈당도 했고 당에서도 계속 조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 김남국 의원이 직접 사과를 했듯이 방송 나와서 했듯이 상임위 활동 기간이랄지 국회 활동 기간에 뭐 그게 액수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액수나 횟수보다도 단 한 차례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 본인도 인정했으니까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과한 것처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김 의원이 지금 모든 거 지금 검찰한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빨리 자기를 소환 조사를 하면은 모든 계좌를 다 제공하겠다. 수사를 철저히 받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걸로 제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법적인 문제, 정말로 김 의원이 저런 정도 모든 자기의 정치 인생 모든 걸 걸고 재산을 모두 걸겠다면서 저렇게 나올 정도면은 법적인 문제에 대한 그 하자랄까요? 문제점이 과연 있겠느냐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 역시 조사를 받아서 수사를 받아서 밝혀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나눠서 접근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게 그 돈봉투 의혹이 채 수습되기도 전에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 지도부의 어떤 리더십을 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제 의총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다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어제 뭐 한 30분 가까운 의원들께서 여러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다 합치면 한 50명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현역이 아니어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저도 기사로 봤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정도는 안 했던 것 같은데 뭐 숫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지도부에 대한 뭐 대응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확인을 안 해본 의원들이 지적한 분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역시 민주당이 쇄신하고 혁신하자는 그 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청이고 저는 뭐 충분히 당대표께서도 오늘 아침 회의 때도 비공개 회의 때도 정말로 우리 당이 변하는 그런 요구를 다 받았고 본인도 다 수긍한다. 그래서 당 쇄신과 혁신의 기회, 위기이자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번 이제 지지를 받는 또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이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조금 더 달라진 모습,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정말 당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고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오는 지지율이 굉장히 관심이 됐는데 지지율 그래픽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정당 지지율 먼저 보겠습니다. 좀 놀랐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둘 다 올랐어요. 오히려 민주당이 더 많이 올랐네요. 1.5%포인트 올라서 47%, 국민의힘은 1.4%포인트 올라서 36.3%.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있는데 지역별 지지율 그래픽 준비될까요?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제 호남 지역입니다. 호남에서 한 10%포인트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일단 이 지지율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오른 거는 좀 설명이 안 되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어제 당대표께서도 사과를 했지만 저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경제와 민생, 오늘도 뭐 가스, 전기요금 오르면 가장 피해보고 가장 힘든 게 서민들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고 특히 지금 일본이 7월 달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을 연일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 민주당에서 이런 일로 국민들께 심려 끼쳐드린 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지지율을 가지고 보니까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저 이번 일에 대해서 분명히 회초리를 드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뭔지 한번 더 알아보겠다 하시는 국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올랐다 이런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 민주당의 의원이나 민주당 당직자나 그런 구성원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더 낮은 자세로 정말 이번 일을 계기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생과 경제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로 심려 끼쳐드린 거 죄송하고
민주당이 변하는 네.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결과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전통적인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충성도도 높지만 민감도도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슈에 되게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큰 이슈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을 때는 지지층 결집으로 분석하는 게 정가의 보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다음 주에 나오는 걸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 지지율 한번 보고 최고위원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정당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어느 정도 긍정평가가 그 우상향 곡선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그 변곡점을 찾자면 지난날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쭉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일 것 같은데요. 긍정적인 평가에 대한 이유를 보게 되면 외교에 대한 측면들을 많이 꼽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안보에 관한 부분들, 또 우리가 가야 되는 실용주의 노선에 대한 분명한 측면들에 대한 평가들이 있는 거라 생각하고, 지지율의 흐름에는 잘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께서 이건 정말 좀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실수나 반대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야 정치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있는 대통령실에서 나름대로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큰 실수,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건 정말 아니지라고 하는 측면들은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기시다 총리가 다시금 대한민국에 와서 방한하고 보였던 행동들이라든지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그 실적과 성과들이 하나씩 평가받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흐름을 좀 잘 이어가서 민생 중심의 힘들을 좀 보폭을 넓히게 된다면 아마 40% 선을 곧 넘을 수 있는 날도 다가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있었죠. 쇄신 의총이 있었고요. 그 내용을 저희가 영상으로 좀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게 준비가 되면 보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영상 틀어주십시오. 예. 불철주야로 국민들의 삶을 챙겼어야 될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다는 점, 우리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향후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이상 침멸을 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충분히 대안도 마련하고 노력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고 국민에게 이런 우리가 정말로 쇄신하고 우리 당의 이들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공개 요청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제 의총은요, 공개가 원칙이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절실하게 잘 받아들였고요. 오늘 보고 내용 가운데 언론에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비공개 보고를 받으시고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님이 재심의를 이뤄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세 고쳐잡아라 그랬습니다. 당대표가 당 쇄신 칼 들고 칼을 휘둘러라. 전화번호는 다르네요. 그 의원총회 열기 전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의원들이 이걸 공개하자,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기자들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자들 다 있는 거 알고.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뭐 우리도 취재할 때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뭐 이건 여야 문제가 아니고 예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내부적인 이제 어떤 논란거리가 있을 때 의원총회 하면은 분명히 저런 모습 저도 봤어요. 몇몇 의원들이 다 공개합시다. 국민들 다 볼 필요 있습니다. 했고 이번에도 이제 몇몇 이제 우리 당의 의원님들이 얘기하셨고 최종 결론은 이제 그 얘기하면 분명히 또 이제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있고 이제 원너의 지도부인 박강 원내대표께서 정리를 했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모두 발언이랄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공개 비공개 가지고 길게 논쟁할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렇게 뭐 5시간씩 마라톤 의총이 열릴 때는 모든 걸 허심탄회하게 서로 속 얘기를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는 언론인이 다 계실 때는 본인도 모르게 또 이렇게
약간 이제 기자들이 있고 할 때 발언이 또 수위가 높아지거나 네. 의도와 다르게 나갈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원내 지도부가 저는 판단을 잘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의총이 이번이 끝이 아니고 몇 번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때는 또 어떻게 분위기가 달라지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는데 다음 주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당 정이 일단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제2요구권이죠.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이라고 부르는 걸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관련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네, 그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입니다. 방송에서 수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의원들께도 최선을 다하고 제가 또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아까 정책적 말씀 여러 가지 주셨는데 우리 간호사님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간호사님들의 이런 지위나 이런 것들이 더 명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6만 간호사, 우리 대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법이 스폰서인데 오늘 꼭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 하니 말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사법권 문제가 좀 있는데 아까 그 주신 말씀 그 정책 재현에 그 얘기를 제가 하면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그 주신 말씀 잘 들었고요.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호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지금 공은 정부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당과 지금 정부는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인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이 법이? 일단은 절차상 과정을 보게 되면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법이 처리 통과되는 것이 온당한 절차이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거대 의석의 힘으로 일방 처리가 됐었죠. 그 법이 이제 처리 통과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결과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간호사분들이 갖고 있는 처우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담아내기 위한 법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러한 법안 처리 이후 나타나게 되는 직역 간의 갈등, 그 이후에 조정되지 않는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채로 법이 시행되게 되면 사회적 혼란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같이 논의하기 위한 시간들이 좀 필요할 텐데 너무 일방적인 처리 이후 대통령이 제2요구권이 행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은 아닌가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2결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게 되면 그 법안을 있는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리 곳곳에 이른바 의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많은 직역 간의 단체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러한 목소리를 중재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조율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입법부의 역할이거든요. 그 일을 조속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머리를 맞대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도 여쭤보고 싶은 게 중재안이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은 좀 빼자. 그 법안 내용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빼서 넘기자는 건데 어쨌든 이 법안 전체적인 취지는 처우 개선의 내용을 담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을 빼도 간호사의 처우 개선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법안이 지금 최근에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해서 민주당이 최근에 처리한 법이 아닙니다. 한번 잠깐 돌이켜 보시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해서 통과된 게 9개월 전입니다. 9개월 동안 계속 묵혀놨던 거예요. 그리고 정부 여당은 어떠한 대안도 내질 않았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그게 총 6개 법안 정도가 나왔는데 대안도 내고 있지 않다 이제 막 통과가 되고 나니까 다시 뭐 수정을 하자고 하는데 그걸 진정성 있게 볼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지난번 양곡관리법도 똑같지만은 이건 대통령의 공약 사안입니다. 그러면 약속을 한 다음에 이걸로 대선 때 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들도 법을 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좀 전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저걸 가지고 약속을 한 거지 정식 공약은 아니다. 이건 좀 너무 웅색하고 이거는 전국 간호사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가지고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대선 본부에서 역할을 했던 원희룡 지금 국토부 장관, 이분이 정책본부장이었어요. 그분이 언론에 대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 대선 후보가 약속했고 우리 당의 공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이거를 약속한 게 아니다. 이거 약속을 어기는 게 아니다 하면서 파기하고 다시 이제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것은 말씀에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예. 또 거부권 행사로 당정대가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모여가지고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전 세계 90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간호협회에서 지지까지 했습니다. 우리 간호법에 대해서. 네. 그러면은 이게 좀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저번에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그 제2결권을 낼 때 돈이 1년에 뭐 1조 단위가 든다 했는데 당시 통과된 법은 국회의장의 2차 수정안을 민주당이 수용해서 통과된 법이에요. 그거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안을 놓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해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대통령이 지금 양곡관리법도 당시 시장격리 시키겠다는 이른바 수매하겠다는 약속을 대공개적으로 했었습니다. 네. 그것도 깼어요. 근데 이번에 또 간호법도 본인이 저렇게 공개적 약속하신 거를 선거 때 펴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거부권 행사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내일 뭐 국무회의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겠다면은 대국민 사과부터 먼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대국민 사과하고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거부권 행사도 하십시오. 저희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랑 같은 취지인데 어제 강민국 수석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 협약을 저해한다. 간호법안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다.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이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했던 발언과는 조금 배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발언의 강도가 조금 있는데 대변인의 발언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단은 간호사분들이 겪고 있는 처우 개선 또 어려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과 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갈등 조정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나타나는 후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는 거고요. 공약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공약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떠나서 설령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공약에 대한 이행으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게 된다면 이를 한 발 물리게 됐던 전례가 문재인 정부 때 신고리 원전 5호기, 6호기 공사 중단에 관한 공약이었습니다. 공약을 했지만 그 공약을 이행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갈등 때문에 결국 공론화위원회라는 정책을 통해서 공약을 수정하게 됐던 사항들이 있죠. 이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당시 얘기했으니까 지켜라 라는 방식으로 정치 공세를 이어가게 된다면 오히려 갈등을 처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가져된 본연의 역할에 치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내일 국무회의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또 그 이후에도 시간이 조금 있긴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 앞바퀴가 갑자기 터졌습니다. 꼼짝없이 도로 위에 고립됐던 40명 넘는 산악회 회원들은 경찰의 안전조치 이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차들은 사람들이 있는 걸 모르는 듯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립니다. 산악회 회원들을 태우고 부산을 향해 달리던 관광버스 앞바퀴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도로에 갇힌 겁니다. 고속도로 갓길이 협사고 야간이니까 회원 중에 한 분이 대차 후방 안전조치 해달라 신고하고 1시간 20여 분 뒤 대체버스가 현장에 도착한 끝에 42명 모두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신평역에 고장난 열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으로 향하던 이 열차는 어제 저녁 7시 10분쯤 동대신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열차는 신평역에서 완전히 멈춰섰고 저녁 8시부터는 남포역에서 다대포 해수욕장역 사이 양방향 열차 운행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해당 구간에 셔틀버스 8대를 긴급 투입했지만 대체 교통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 승객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장소에서 버스가 오는지도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던 점, 그 점이 제일 불편했던 것 같아요. 어젯밤 9시 10분쯤에는 서울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방향 강변북로 위를 달리던 트럭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몰던 30대 남성이 허리와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인천 검암동에 있는 청라나들목 인근에서 1톤 트럭이 SUV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과 SUV 차량 운전자 2명이 찰과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10분 뒤엔 사고 현장을 미처 보지 못한 대형 화물차가 사고 수습을 위해 세워둔 1톤 트럭을 추돌했고 그 충격으로 트럭이 밀리며 옆 차선에 SUV 차량 옆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오늘 아침 7시 40분쯤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 방향에서 광역버스가 전세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고속도로에 승객들이 내려서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 지금 CCTV 화면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10여 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0분 뒤엔 사고 발생 지점에서 500m가량 떨어진 하행선 방향에서도 전세버스가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지만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아침 7시 10분쯤에는 경북 경주시 내남면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차 한 대가 전복됐습니다. 운전자가 직접 탈출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넘어진 화물차가 고속도로 편도 3차로를 모두 가로막으면서 1시간 정도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최근 인천 건축왕 남모 씨의 딸이 회생을 신청하며 시간 끌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대로 한순간에 전 재산을 잃고 대출금에 이자까지 시달리는 피해자들은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돈 받기를 포기하고 회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대인이 이렇게 시간을 끄는 사이 역으로 임차인이 회생에 내몰리는 꼴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결혼하면서 마련한 첫 보금자리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2년의 송사 끝에 보증금 반환 판결도 받아냈지만 임대인 측이 변제 능력이 없다며 버틴 탓에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졸지에 전 재산을 잃고 전세 대출금에 이자까지 떠안은 부부는 조금이라도 빚을 탕감받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살 방법은 개인회생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하면서 금액이 또 이제 벌어가면서 계속 먹고 살아야 되니까. 택배 상하차부터 세차까지 이른바 투잡 쓰리잡을 하며 회생 절차를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생계비를 빼면 소득 대부분을 돈을 갚는 데 써서 모아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전세 자금을 대출받으려 해도 5년이 지나야 지워지는 회생 이력이 발목을 잡아 아직 월세집을 전전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피해자인데 이 기록 하나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임대 아파트나 돈을 모아도 작은 집 이런 데만 계속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바 인천 건축왕의 딸 남모 씨도 최근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 씨가 신청한 일반 회생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채무를 탕감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남 씨가 심사가 진행되는 한두 달 동안 시간을 끌면서 비난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려는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남 씨의 회생 신청으로 모든 채권이 묶여 압류 신청이 막힌 데 대해서도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자기 재산을 동결시키면서 저희들은 어떠한 가압류라든가 집행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론 추이를 보면서 시간 보내자고 하는 결과로 게다가 회생이 승인돼도 금융권 근저당이 앞선 순위로 잡혀 있는 터라 후순위 채권자인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돈이 남아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개개인이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속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계속 버티면서 이자나 원금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매우 가혹합니다. 여야는 오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종합한 이른바 전세사기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수십 년 동안 대통령의 공간이었던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핵심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1년간 청와대를 찾은 시민들은 관광 인프라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강민경 기자가 직접 청와대를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맞춰 굳게 닫혔던 철문을 연 청와대.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볼 게 없었다는 방문객의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람 인프라가 어느 정도로 갖춰지지 않은 걸까요? 제가 직접 청와대 안을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의 심장인 본관.
내부 수리를 이유로 2주일 넘게 통제하겠다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볼거리를 기대한 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와 보니까 뭐 좋긴 한데 이제 갑자기 이제 본관도 닫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다른 건물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곳은 본관 바로 옆 외국 국빈을 맞이할 때 쓰던 영빈관인데요. 마찬가지로 자주 통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 관저로 넘어가 봤습니다. 검게 변해버린 나무 기둥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관저 안도 텅 비어 역대 대통령의 채취를 찾기란 쉽지 않고 그마저도 멀리 유리창 너머로만 엿볼 수 있습니다. 앞에 팻말들이 많이 없어서 조금 이제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고요. 역대 대통령 분들의 이제 사진들이 이제 연도별로 좀 이렇게 딱딱딱 이제 순서대로 좀 정렬돼 있었으면은. 이번엔 최고의 정원으로 꼽히는 녹지원. 곳곳에서 오래된 나무가 반겨지지만 언제 어떤 일을 계기로 심어졌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유서 깊은 다른 건물에서도 역사와 배경 속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청와대 수석 그리고 대통령까지 근무했던 여민관인데요. 보시다시피 아무런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철문도 내려가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는 찾아보기조차 어렵습니다. We want to see more like English instruction here, but we cannot find any English instruction. There's no English instructor to tell us what's the story behind this palace. 풍부한 콘텐츠로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만들겠다던 정부의 애초 목표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 본관에 대통령의 상징 소품을 전시하고 기자회견장이었던 춘추관은 역대 대통령의 식기류를 배치하는 등 기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오디오 해설도 올해 안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오늘은 봄보다는 여름에 가까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7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4도나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도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제주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5에서 20mm의 요라단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한낮 시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분들은 볕이 가장 강한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7도,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때이른 고온 현상이 절정에 달하겠고요.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